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리. 네, 나와요. 네. 예. 네. 교리 대토론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감정, 이성, 자성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 이성, 자성은 대체로 그 윤곽은 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다 알죠. 근데 감정과 이성과 자성의 어떤 그 개념의 차이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문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닥치는 것도 이 감정, 이성, 자성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감정, 이성, 자성을 제가 이 문건에다가요 이렇게 사전식의 그 풀이를 갖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느껴서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간단히 말하면 심정이나 기분 이런 거죠. 이성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 개념이라는 뜻이 또 우리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그런 뜻으로 보면은 진리나 선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성에 대한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성은 잘 아시다시피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부처의 성품, 본성, 근본 마음, 또 우리가 또 참마음, 신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정, 이성, 자성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가장 이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이 가장 이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그런 사랑과 이런 애틋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특히나 부모로서 자식이 최고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냐 말이죠. 태어날 때는 나중에 올해도 기억이 나나요? 태어날 때 그 순간이. 근데 자식이 아름답게 예쁘게 느껴질 때는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주 가장 예쁘게 보일 때가. 말 배우고. 예. 네, 말 배우고만 던거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참 이쁘죠. 물론 뭐 자식이 참 효도를 하거나 철들었을 때 참 이쁩니다. 근데 정말로 누구나 온 세상의 부모가 예쁘게 보일 때는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놀이공원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일사후퇴 같은 피난에서 자식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때로는 자식을 잃고 나서 뭐 5분 만에 찾을 수도 있고요, 또 1시간 만에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이나 몇 년 있다가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식을 찾고 나서의 그 기쁨이나 그 자식이 정말 예쁘게 보일 때가 기가 막히게 크죠. 수년 만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리 뭐 남들 보기에는 자식이 영모가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쁘지 않거나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가장 예쁘게 보이는 순간,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게 된 것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그토록 스스로 찾다가 못 찾았던 그런 자성을 알게 됐던 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그리고 이런 고통이 많았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죽는다고 해야 특별하게 죽일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20년 전에 자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성을 알고 난 뒤에는 자성을 그러니까 알게 되찾는다 할까요? 그때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천국 이상으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이 나의 자성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아마 부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부도 끝에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자성을 발견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평소 이성이라는 걸 갖고 삽니다. 감정, 이성을 갖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과연 우리가 행복하느냐 하는 거죠. 과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직결이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간에만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이나 이렇게 벌레나 아니면 뭐 식물한테 이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사람한테 이제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만 있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을 짐승보다도 더 우월하게 더 위로 놓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텐데, 우리 인간은 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한가? 아니,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왜 괴로움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가?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사실은 먹고 배우면, 그리고 자기 천적에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행복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인간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철학적인 개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비선악을 잘 가리는 그런 마음, 그걸 저는 이성이라고 개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비선악을 잘 가리는 이성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행복은 왜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가? 행복으로 말하면은 집에서 뭐 부잣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이 더 행복할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놀고 하니까. 근데 인간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성과 관련이 있느냐? 제가 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1800년도로 좀 되는 에도 시대에 센카이 선사라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센카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스님
스님한테 그 고을의 부잣집 그 부유한 부자가 하나 와서 이 생가의 선사에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좋은 글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제가 스님께 많이 이렇게 헌금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생가의 스님에게 그 부자가 다시 다음날 와서 생가의 스님에게 이제 글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데, 그 생가의 스님이 글을 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자한테 주니까 그 부자가 그냥 크게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부사, 자사, 손사, 아비구 죽을사, 아들자 죽을사, 손자손 죽을사,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부자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놀라고 해서, 아니 우리 이 가족을, 우리 가문을 행복하고 다자손손 이렇게 번영하게 해달라고 해서 글을 스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문구를 써주십니까? 그러니까 생가의 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그런 축복하는 글이 어디가 있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나서 손자가 죽어야지 그 가문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든지, 아들은 살아있는데 손자가 죽든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사, 자사, 손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부자가 그 말 하나 듣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게 절하고 돈을 헌금을 많이 바치고 돌아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식이 죽고, 자식이 죽고 난 뒤에 손자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사실은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알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살다가 자식 세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손자 세대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이거는 뭐 이성도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연의 법칙이 어긋난다고 하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시비선언을 잘 가리는 그런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모든 망령을 놓고 하는 그런 원래의 자연적인 성질, 어떻게 보면 불교를 말하면 이 자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성적인 삶으로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음 가운데 갈등과 괴로움이 아주 부직이 있습니다. 늘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감성이 아니고 감정인데요. 이 정자가 들어가면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기분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감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어떤 경계가 있다 보면 거기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두렵거나 이런 걸 그대로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으로 잘 시비선악을 가려서 사는 삶, 그리고 자성으로 본래의 성품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성과 자성의 차이가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일상생의 요법 가운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조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평소에 많이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하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감사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원망생활이 감사생활로 돌려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주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피치 못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니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아주 친한 친구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원망심이 나겠죠. 그런데 그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우정의 그런 바탕으로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것을 배신을 하고 돈을 안 갖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그 원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감사생활로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성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그것을 감사생활을 돌리자고 하려면 첫째는 대개 하는 방법인데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친구가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다가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안 빌려주는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꼭 갚으라고 각서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선뜻 돈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거는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돈을 내주고 이런 나의 탓이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잘못을 먼저 찾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그냥 쉽게 그냥 그래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앞으로는 말라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내 돈 떼먹고 가는 친구가 사실은 나한테 가르침을 준 그런 스승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뭐냐면 상대방의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으려고 떼어먹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빌려주려 했을 때는 갚으려고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난 알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고 있는 거다. 어딘가 있지만 어딘가 있어서도 그 사람도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거다. 나를 돈을 갚지 못해서 그 사실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아직도 나한테 돈을 갚으려고 할 거다. 그걸 내가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뜻을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으로 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방법은요. 제 생각에 마지막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결과를 상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만 빌려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집무선 앞에 가지고 한 1억 정도 빌려줬으면은 난 어떻게 될 뻔했냐. 1,000만 원밖에 안 빌려주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게, 결과가 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나한테는 이것도 큰 공부다. 라고 하면서 더 나쁜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원망심을 이렇게 덜어내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서 많이 배웠다. 나한테는 그래서 이게 스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사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방식이에요. 이러니까 이렇다, 저러니까 저렇다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를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찾고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더 나쁜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갖다가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그래, 그것도 나한테 공부지,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상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결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뭔가 좀 찜찜하죠. 뭔가가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의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자기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감사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를 설득을 해서 스스로가 거기에 승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자식을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서 뭐 유괴를 해가지고 뭐 돈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와 비슷하게 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따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한테는 사실은 감사할 거리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번 경계가 오면 매번 그 경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매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좋은 모델이 돼가지고 다른 경우도 다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되는데 매번 경계 때마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결같이 않게 늘 거기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오고 그러는 것이죠. 한 번만 그거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경계에 왔을 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론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성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갈등, 고통을 또 가져다주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때 그러면은 이성이 아닌 자성으로 그러면 원망 생활이, 원망심이 감사심으로 바뀌어지느냐. 저는 자성에 의해서는요. 원망 생활이 감사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원망도 감사도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면 친구가 돈을 떼어먹고 안 왔다 그러면 한동안은 정말 괴롭죠. 그리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몇 달, 몇 년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거리도 없어요. 감사할 거리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상시 그대로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우리가 자성의 그런 성격을,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을 원망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득 그 원망을 할 만한 사건을 잊어버리면은 문득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원망심도 하나도 나진 않아요. 그냥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집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집착이 없어져 버리면 이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가지고 갖고 싶습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죠. 근데 이성을 가진 사람은요, 아름답다,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것을 그래도 저 꽃은 남들 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꺾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은요, 반드시 갈등을 수반합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자성으로 보는 마음은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기면서도 꺾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그 불교 교전 대종경의 그 불치품의 20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리에 그 남중리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조송관이라는 선생님께서 저 소나무 너무 아름답다. 우리 교당에 갖다가 심었으면 좋겠다.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꾸지람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당과 저 노송은 하늘 안에 있는데, 우리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꼭 가져다가 놔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땅에다 그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보는 거, 참 보기 좋구나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는 마음이 낫지 않는 것이 자성입니다. 자,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공이 날아와가지고 내 몸을 때렸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공이 날아와서 자기 몸을 딱 때리면 화가 부쩍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화가 팍 나죠.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성으로 딱 그 자기가 자기한테 공이 와서 맞춰서 아프기 때문에 화가 탁 나는데도 화를 딱 참고 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왜 그런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나한테 던졌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반드시 그 앞뒤를 규명을 하려고 하죠. 왜 이렇게 나를 누가 때렸는지. 자성을 가진 사람은 자성을 만약에 그 순간에 한다면 공이 자기를 때려서 아프면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문지르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프다고 이렇게 혼자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어디서 왔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남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성만 하고 사는 아주 작은 애들이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아프게 하면 아픈 것만 느끼고 그것만 해결을 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냥 힘이 막 돌아다녀요. 애들이 어른하고 다른 것은요, 애들은 지식이 없을 뿐이에요. 지식.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그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성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먹고 해서 배가 막 불러도 더 먹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먹다 보면은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다가 오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걸 과하게 먹게 되면은 내 몸에 안 좋으니까 이만 먹자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욕심이 나는데도 이렇게 참습니다. 이게 이성입니다.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데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성으로 그것을 그 순간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라면 먹을 만큼 먹으면 알아요. 배에서 젖을 알아요. 한 개를 더 먹으면 오바가 되는지 아니면 덜 먹는 거가 모자라는지 스스로 몸이 압니다. 그렇게 먹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자성의 삶이죠. 또 이제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가 똥을 쌌습니다. 그 똥을 치워야 됩니다. 감정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 갓난아기의 똥을 더러운데 치우기 싫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더럽지만 치워야 됩니다. 이게 이성입니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자성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치운다면 주한 바 없이 그 더럽다고 하는 거에 똥에 주한 바 없이 치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치 노란 칠을 깠습니다. 노란 칠. 그렇게 주한 바 없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특별하게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시비선하고 나할 것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나다 보니까 매력 있는 어떤 이성이 지나갑니다. 뭐 전철 같은 데서도 마주치는 그런 분들 많죠. 아주 아름다웠거나 매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요, 바로 끌려서 욕정이 일어납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지만 내가 참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서아무리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내 누이 동생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게 이성적인 삶입니다. 자성적인 삶은 그 이성을 주한 바 없이 바라봅니다. 그것의 극단적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예가 우리 조선조의 서경덕하고 황진이 얘기죠. 황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감이 떨어지니까 홍시가 떨어지니까 그 주한 바 없는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적일 때는 막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워서.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잘못을 가르쳐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체벌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이게 이성적인 그런 저희가 일반적입니다. 자성적인 사람은 뭐냐?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때 자기의 공적 명지에 따라서 자녀한테 해주면 됩니다. 때로는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타이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본청맞지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부모의 마음에서는 텅빈 공적인 의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뭘 하나로 정해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그게 분별 시기가 떠난 마음에서 저절로 텅빈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모든 대상을 볼 때, 모든 경계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감정적인 사람은 모든 대상을 볼 때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그런 분별심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봐도 그렇습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항상 그런 분별 주체하기 따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삶은 무엇이냐? 모든 경계를 갖다 한결같이 보고 거기에 차별 두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우리 원불교의 방식이 뭐냐면 처처불상이죠. 모든 대상을 붙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선적인 삶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죠. 부처라고 이미 얘기할 때는 그 부처 말고 중생적인 삶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처불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처처불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처처불상으로 곤란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원래 타고난 자성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부처라고 해가지고 귀한 마음도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 선한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사고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처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성은 그래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성의
그 자성에서 하는 공적인지 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다가 한 30가지 그냥 어제 하다 보니까 30가지가 됐어요. 하다 보니 뭐 100가지, 200가지도 하고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성과 자성 특히 이렇게 비교해서 써놨는데 그냥 참으려고 보시고 하나하나 뭐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썼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